문씨, 사약을 받으시오. 1776년 여름,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선왕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종이품 수기, 궁궐을 활보하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젊은 임금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4년을 기다렸다. 정조는 10살 때부터 24년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후궁,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여인을, 대체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했기에 왕의 손자가 24년이나 복수를 참아야 했을까요? 1776년 8월 10일 한양 도성 밖, 한 여인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끌려간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사약을 받기 위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모습은 차라리 산 송장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여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숙이라는 종이품의 품계를 가진 선왕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궁궐을 활보하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조가 승하한 지 불과 몇 달,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임금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씨, 너는 24년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정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도 냉정한 그 음성. 문씨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4년 전, 1752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지금의 정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10년 후인 1762년,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단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와 아버지 사도세자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 매일같이 사도세자의 작은 실수까지 영조에게 고자질했던 여인,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씨였습니다. 정조는 10살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는 순간, 8일간 뒤주 안에서 신음하다 숨을 거두는 아버지, 그리고 그 뒤주 곁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던 사람들, 문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4년, 정조는 14년을 참았습니다. 정확히는 24년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1752년부터 계산하면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괴롭힘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라면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오빠 문성국은 이미 노비가 되었고 어머니는 제주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정조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사약을 내리는 것입니다. 영조의 후궁이었다는 이유로, 선왕의 여인이었다는 이유로 바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먼저 문씨의 자기를 삭탈했습니다. 종이품 수기에서 한순간에 평민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5월에 쫓겨나 8월까지 석 달간 문씨는 도성 안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 어린 새손, 지금의 정조가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하는 꿈,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씨를 사사하라.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 반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늦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문씨의 딸 화룡옹주까지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룡옹주만은 살려두었습니다. 비록 어미는 죄인이지만 딸까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핏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궁궐 어딘가에서 화룡옹주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이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약을 받는 순간 문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2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조의 눈에 들었을 때의 황홀함, 후궁이 되었을 때의 기쁨, 딸들을 낳았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을 때의 쾌감과 두려움.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씨는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숙의 문씨,
영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 권력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인.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영조의 후궁이 되었고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조는 무엇을 생각하며 참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때는 17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덕궁 깊은 곳, 효순 왕후 조씨의 혼전, 죽은 왕비의 영혼을 모신 곳이었습니다. 효순 왕후는 원래 효장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영조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1728년 겨우 10살의 나이로 요절한 세자. 그 세자의 부인도 175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영조는 혼전을 찾았습니다. 일찍 죽은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하, 혼전에 도착하셨사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조는 천천히 혼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궁녀가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25, 6쯤으로 보이는 여인. 당시로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눈길을 끈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자태, 고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젖은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는 모습. 저 궁녀는 누구냐? 영조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내관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문씨라는 궁녀옵니다. 효순 왕후마마를 모시던 나인이옵니다. 문씨, 이름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문씨, 영조가 불렀습니다. 문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 영조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애틋함. 죽은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는 그 모습이 영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하, 문씨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영조의 마음속에 문씨의 모습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문씨를 불렀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씨가 승은을 입었다더라. 어머, 그 나이에? 25이면 궁녀로서는 늙은 편인데. 하지만 전하께서 총애하신다잖아.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들이 문씨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53년 2월 8일 드디어 정식으로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문씨를 정사품 소원으로 책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사품 소원 문씨는 교지를 읽는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궁녀에서 왕의 후궁으로 신분의 급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승지 윤광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는 영조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전하,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윤광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지를 불러라. 결국 다른 승지가 어보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문씨는 정식으로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윤광의는 그 정직함이 가상하다 하여 영조로부터 이조참의에 제수되었습니다. 영조도 자신의 선택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씨는 후궁이 되자마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한다. 궁궐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영빈 이씨. 영빈 이씨는 영조가 가장 사랑하는 후궁이었습니다. 이미 사도세자를 낳았고 영조의 총애가 깊었습니다. 문씨보다 신분도 높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원이 문씨라고 하지. 영빈 이씨가 문씨를 불렀습니다. 문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예, 마마. 후궁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왕세자 마마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영빈 이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빈 이 씨의 아들, 미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라. 그 세자가 내게 방해가 된다면?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권력의 씨앗이 1754년 문 씨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훗날 화룡옹주가 될 아이였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내 딸이로구나. 영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1756년 문 씨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훗날 화길옹주가 될 아이였습니다. 또 딸이로구나. 영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자신이 영조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딸, 화룡옹주와 화길옹주. 영조는 두 옹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인 문 씨에 대한 총애도 계속되었습니다. 문 씨의 지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1771년 마침내 문 씨는 종이품 수기로 진봉되었습니다. 정사품 소원에서 종이품 수기로 18년 만의 승진이었습니다. 종이품 수기라. 문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영빈 이 씨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 씨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영빈 이 씨만 빈인가? 나도 두 딸을 낳았는데. 질투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를 낳았기에 빈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딸만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마, 영빈 마마께서 오셨사옵니다. 어느 날 영빈 이 씨가 문 씨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했습니다. 같은 영조의 후궁이지만 신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구이, 요즘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소. 영빈 이 씨가 말했습니다. 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옵니까, 마마? 세자마마에 대한 소문이오. 누군가 자꾸 세자마마의 작은 일까지 전하께 고하고 있다는. 영빈 이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문 씨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사옵니까? 누가 그런 짓을?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세자마마와 전하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소. 혹시 수기는 아는 것이 없소? 영빈 이 씨의 물음에 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첩은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오빠 문성국. 문 씨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문성국이라는 이름의 오빠. 평범한 양반 집안의 남자였지만 동생이 왕의 후궁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누이, 이제 우리 집안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소. 문성국이 말했습니다. 문 씨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 영빈 이 씨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세자도 있고요. 바로 그것이 문제요. 세자가 왕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만약. 문성국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만약 세자가 폐위된다면? 그리고 전하께서 다른 왕이 계승자를 정한다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정보를 샀습니다.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실수까지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문 씨는 그 정보를 영조에게 전했습니다. 전하, 세자마마께서 오늘 의복을 마음에 안 든다며 내관을 꾸짖으셨다 하옵니다. 전하, 세자마마께서 경연에서 조르셨다 하옵니다. 전하, 세자마마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놀이를 하셨다 하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듣는 영조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세자가 그러했단 말이냐? 영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사도세자는 당시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그 기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영조는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문 씨가 파고들었습니다. 아바마마, 신자는
사도세자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이러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영조의 호통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문씨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문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갈지. 영빈 이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세자야, 아바마마께서 너무 엄하시구나. 어마마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사도세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문씨가 있었습니다. 176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병을 얻어갔습니다.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세자마마께서 또 궁녀를 때리셨다 하옵니다. 세자마마께서 의복에 집착하신다 하옵니다. 문씨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문씨는 영빈 이 씨와 마주쳤습니다. 수구이. 영빈 이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마마. 그대가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아는가? 순간 문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소. 그대가 세자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명심하시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영빈 이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가?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른단 말인가? 나는 단지 전하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1757년은 비극적인 해였습니다. 2월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계비인 인원왕후 김씨마저 승하했습니다. 연이은 상사의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도세자는 두 왕비의 상을 정성스럽게 치렀습니다. 특히 정성왕후를 몹시 슬퍼했습니다. 자신을 보살펴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마마마. 사도세자는 혼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문까지 직접 지어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성스러운 모습마저 문씨는 영조에게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전하, 세자마마께서 정성왕후마마의 지문을 지으셨다 하옵니다. 지문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세자마마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것이 마치 전하보다 더 효를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되옵니다.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효성을 오히려 영조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말. 영조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사도세자의 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세자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 사도세자는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의복에 집착했고 때로는 궁녀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병. 하지만 영조는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미쳤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1758년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조는 춘방의 관원들을 모두 파직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명정전 월대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세자는 나와 대제하라. 사도세자는 시민당의 거적을 깔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대제하는 것입니다. 세자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신자는 입 닥쳐라. 네가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사도세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문씨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문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누이, 이제 곧 끝이오. 세자는 곧 폐위될 것이오. 하지만 오라버니, 세손이 있지 않습니까? 1752년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세손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세손은 아직 어리오.
전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것이오. 하지만 영조는 세손을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사도세자보다 세손을 더 아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대를 이을 것이다. 영조는 어린 세손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세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762년 어느 날 사도세자는 창경궁 낙선당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세자마마를 모셔라. 혼란 속에서 사도세자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자마마께서 불을 지르셨다더라. 아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정조가 말했습니다. 낙선당 화재의 원인은 문성국이다. 문성국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도세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세자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신자는 그런 적이... 하지만 영조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저승전 앞들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세자마마, 빨리 구해라.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사도세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부자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문씨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곧 세자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문씨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세손의 존재를. 어린 세손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꾸짖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바마마. 세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손의 마음속에는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17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도세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1749년부터 시작된 대리청정. 처음에는 사도세자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끝없는 간섭과 비난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세자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네, 전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당장 취소하라. 영조는 사도세자의 결정을 번번이 뒤엎었습니다. 대리청정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문씨와 문성국은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하, 세자마마께서 소론 신하들을 많이 등용하신다 하옵니다. 소론을? 영조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노론에 가까웠지만 탕평책을 펴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가 소론을 너무 많이 등용하면 정치적 균형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옵니다. 노론 대신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하옵니다. 문씨의 보고는 교묘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영조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노론 대신들 중 일부는 실제로 사도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도세자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씨는 이들과도 은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760년 7월 사도세자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세자마마께서 온천으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온천? 병이라도 있느냐? 그것은 아니었고 단지 휴식을 취하신다 하옵니다. 영조는 못마땅해 했지만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온천에서 돌아온 후 문씨는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세자마마께서 온천에서 많은 기녀들과 놀이를 즐기셨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쓰셨다 하옵니다. 사실은 일부만 진실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사도세자에 대한 불신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1761년 4월 사도세자는 평안도 관서 지방으로 행차했습니다. 세자마마께서 관서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관서? 무슨 일로? 지방 시찰이라 하옵니다. 영조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돌아온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동궁의 유람을 경계하옵니다. 유생들은 사도세자가 너무 자주 궁 밖으로 나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씨는 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 유생들이 세자마마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사옵니다. 영조는 유생들의 상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성국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이, 이제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오. 결정적인 한방? 세자가 영모를 꾀한다고 고변하는 것이오. 문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모라니,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할 것 없으오. 이미 전하께서는 세자를 불신하고 계시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오. 문성국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762년 5월 2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형조에 글을 올렸습니다. 환시들이 영모를 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하, 나경원이라는 자가 영모를 고발했사옵니다. 영조는 즉시 나경원을 불렀습니다. 내가 올린 글이 사실이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세자마마의 주변에 영모를 꾀하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나경원은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인 일,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인 일, 관서로 행차한 일, 북한산성을 유람한 일,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과장되었으며 일부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모두 믿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바마마, 그것은... 대답하라. 사도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난폭해진 사도세자가 궁녀들을 해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신자는 병이 있사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사옵니다. 병? 그것이 변명이 되느냐?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13일, 윤달 5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에 나아가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 자결하라. 순간 궁궐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바마마, 자결하라. 그래야 조선 세자의 이름은 지킬 수 있다. 신하들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세자마마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영빈 이씨였습니다. 전하, 세자는 정말 병이 있사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란이 일어날까 두렵사옵니다. 심지어 생모인 영빈 이씨마저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결정했습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그리고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뒤주에 가두어라. 1762년 윤 5월 13일 창덕궁 휘령전 앞들에 거대한 뒤주가 놓였습니다. 저것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도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영조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천천히 뒤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소서. 세자마마를 살려주소서. 권정침, 이의장, 임성, 윤숙, 임덕재 등이 땅에 머리를 찍으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명을 거역하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어린 세손이 달려왔습니다. 겨우 10살의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세손은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아버지를 죽이지 마세요. 영조는 세손을 보았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끌어내라. 내관들이 세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손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바마마, 신자는 마지막 말도 끝맺지 못한 채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영조는 선정관 구선복에게 명했습니다. 뒤주를 감시하라.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예, 전하. 그렇게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 갇혔습니다. 첫째 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사도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애원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물을 주소서.
동궁의 관료들이 몰래 뒤주의 틈으로 미음과 물을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었습니다. 전하, 누군가 세자에게 음식을 주고 있어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뒤주에 유약을 발라라. 틈새를 모두 막아라. 내관들이 뒤주에 유약을 발랐습니다. 이제 공기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으흐. 영조는 평소처럼 수라를 받았습니다. 정무도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멀리서 문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문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문성국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이, 우리가 너무 심한 것은 아니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셋째 날, 뒤주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며칠째 울었기 때문입니다. 저하. 그녀는 뒤주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구선복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빈 이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어미로서. 넷째 날, 이성문이라는 선정관이 영조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세자마마를 꺼내주소서.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사옵니다. 하지만 영조는 거절했습니다. 물러가라. 전하, 물러가라고 했다. 영조는 이성문에게 뒤주에 큰 돌을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사옵니다. 명을 거역하느냐? 죽더라도 그럴 수 없사옵니다. 영조는 이성문을 의금부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국문한 뒤 곤장 50대를 가하고 도성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섯째 날,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세손은 멀리서 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바마마. 옆에서 홍국영이 세손을 위로했습니다. 세손 저하, 견디셔야 하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반드시 견디셔야 하옵니다. 저하께서는 살아남으셔야 하옵니다. 세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섯째 날, 궁궐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난다는 것을. 일곱째 날, 영조는 여전히 뒤주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덟째 날, 윤 5월 21일, 뒤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세자마마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조는 뒤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도.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이전의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의 사와 일찍 죽었다는 뜻의 도. 그리고 세자의 자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다시 세자가 된 것입니다. 세손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다. 영조는 세손을 죽은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손이 왕위를 계승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씨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의 첫 선언이었습니다. 영조는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았지만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긴장했습니다. 정조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3월 30일 문씨의 자기를 삭탈한다. 정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종이품 숙의 문씨는 죄가 있으므로 자기를 빼앗고 사저로 내쫓는다. 문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자기를 삭탈? 그렇다옵니다. 그리고 궁에서 나가셔야 하옵니다. 문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5년간 누렸던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문성국은 노비로 삼는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의 종으로 삼는다. 정조의 처벌은 문 씨 가문 전체에 미쳤습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교지에는 문 씨의 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 씨는 오빠 문성국과 결탁하여 사도세자를 모함했다. 문 씨는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여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다. 문 씨는 사도세자와 선왕 영조의 사이를 이간질했다. 문 씨는 결국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 중 하나이다. 교지를 읽는 관리의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5월 14일 문 씨는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나가라. 이제 너는 평민이다. 내관들이 문 씨를 끌어냈습니다. 문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전하, 전하, 신첩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도성 밖 어딘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 문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꿈속에서 사도세자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아니요. 저는 그저. 하지만 사도세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한편 조정에서는 문 씨를 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전하, 문 씨를 죽이소서. 문 씨의 딸 화룡옹주의 자기도 삭탈하소서. 신하들은 문 씨뿐만 아니라 그 딸까지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화룡옹주만은 살려두었습니다. 화룡옹주는 죄가 없다. 비록 어미가 죄인이지만 딸까지 죽일 수는 없다. 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과인의 뜻이다. 신하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룡옹주는 궁궐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10일 영조의 국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 씨를 사사하라.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관들이 문 씨를 찾아갔습니다. 문 씨, 사약을 받으시오. 문 씨는 사약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단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빨리 드시오. 문 씨는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문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2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조의 눈에 들었을 때, 후궁이 되었을 때, 딸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다. 문 씨는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곧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컥. 문 씨는 쓰러졌습니다. 1776년 8월 10일, 음력으로는 윤5월 21일의 한 달 후였습니다. 숙의 문 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조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조는 혼자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바마마, 아들이 늦었사옵니다. 정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4년이 걸렸사옵니다. 아들이 어려서, 힘이 없어서, 그토록 오래 걸렸사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편히 쉬소서. 아들이 복수했사옵니다. 정조는 그날 밤 내내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781년 문 씨의 사위 심능건이 문 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가 탄핵을 받아 삭직되었습니다. 문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룡옹주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정조의 관용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외삼촌 때문에 궁중 출입을 금지당했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화룡옹주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듯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정조는 때때로 화룡옹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죄가 없다. 단지 잘못된 어미를 만났을 뿐이다. 정조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14년간 참아야 했던 고통, 그 모든 것이 정조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화룡옹주는 그보다 21년을 더 살았습니다. 1821년 화룡옹주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의 치세였습니다. 순조는 화령옹주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죄인이었지만 화령옹주 자신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령옹주를 정중히 장례 지내라. 순조의 명령이었습니다. 화령옹주는 어머니 문씨가 죽은 지 45년 만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화령옹주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니 어쩌면 원망,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하지만 화령옹주는 끝까지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자신만큼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숙의 문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권력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씨는 25년간 후궁으로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믿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치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문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에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참는 자가 이깁니다. 정조는 10살 때부터 24년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정조는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참을성은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억울함은 반드시 풀린다. 사도세자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정조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립니다. 다섯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정조는 문씨를 처벌했지만 문씨의 딸 화령옹주는 살려주었습니다. 문씨는 죄인이었지만 그 딸까지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까지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비극적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영조의 눈에 든 순간 문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사도세자를 모함한 순간 문씨의 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문씨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문씨가 권력욕을 버리고 조용히 살았다면? 만약 문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문씨는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씨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되 그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되 그 욕심이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14년간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평생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10살에 목격한 끔찍한 장면, 그 모든 것이 정조를 괴롭혔습니다. 정조는 49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조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말합니다. 문씨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세자는 28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영빈 이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고 평생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화령옹주는 어머니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씨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4년을 참았던 정조와 할아버지의 후궁을 처벌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참는 자가 이깁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립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1779년 5월 7일 새벽 창경궁 숙창궁 전각에서 의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 소녀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13살, 아직 어린아이라 해도 무방한 나이였습니다. 그 소녀는 조선의 후궁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원빈 홍씨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급히 달려온 나인이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원빈은 평소처럼 저녁 수라를 들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원빈의 처소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나인들이 급히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불린 의원이 도착했을 때 소녀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전하께 급히 아뢰어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6살의 젊은 왕 정조는 소식을 듣자마자 숙창궁으로 달려왔습니다. 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소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가냘픈 손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가? 정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원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병이 괴이합니다, 전하. 갑작스럽고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괴이한 병. 실록에 그렇게 기록될 만큼 원빈의 죽음은 급작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13살 소녀가 단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죽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빈 홍씨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정식 삼간택과 가례 절차를 거쳐 처음부터 빈의 자코를 받고 입궁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 권력자 홍국영의 동생이었고 1년 전만 해도 온 조정이 축하했던 화려한 입궁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신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행장을 짐이 직접 쓰겠노라. 정조의 한마디에 주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행장이란 죽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글입니다. 왕이 후궁의 행장을 직접 쓰는 일은 조선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짐의 뜻이 그러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정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왕은 13살의 세상을 떠난 소녀를 위해 직접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정조의 손에서 어제인 수건 비행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정조는 왜 이토록 이례적인 예우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원빈은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1년 전 그 화려한 입궁식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궁궐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국영의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더라. 아직 13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였다던데. 무언가 석연치 않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궁궐에 들어왔고 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조는 왜 그토록 특별한 예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66년 5월 27일 풍산 홍씨 가문의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호조 참판 홍낙춘, 그리고 오빠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홍국영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해경궁 홍씨와 친정 11촌 관계였습니다.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로구나.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아버지 홍낙춘은 갓 태어난 딸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9살 오빠 홍국영도 작은 여동생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13년 후 조선 역사에 특별한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녀는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글을 배우면 단번에 이해했고 예법을 익히면 단정하게 행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모두 이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언젠가 큰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녀의 영특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빠 홍국영의 권력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때 홍국영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젊은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홍국영을 도승지로 임명했습니다. 도승지는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모든 정보가 도승지를 거쳐 왕에게 전달되고 왕의 명령도 도승지를 통해 내려갔습니다. 홍국영만 있으면 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정조는 홍국영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홍국영은 정조의 즉위를 도운 1등 공신이었고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일이 홍국영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홍도승지의 말이 곧 전하의 뜻이다.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시기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홍국영의 집안은 조선에서 가장 권세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막내딸이 바로 원빈이 될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오빠가 궁궐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그녀는 집안에서 글을 읽고 자수를 놓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778년 소녀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궁궐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순왕후 마마께서 후궁 간택령을 내리셨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였고 정조에게는 할머니뻘이 되는 대왕대비였습니다. 그녀가 후궁 간택을 명한 것입니다.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정조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고 왕비 효의왕후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후사를 위해 후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정조는 26살의 젊은 왕이었지만 후궁을 드리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궁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신하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학문과 정사에만 집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갑자기 후궁 간택이라니 조정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홍국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 후보로 올렸습니다. 12살의 어린 소녀를 말입니다. 여동생을 전하의 후궁으로 올리다니 대신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홍국영의 결정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12살 소녀는 갑자기 후궁 간택 후보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저 오빠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궁궐에 들어가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전하를 위해서. 홍국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왕실과 더욱 단단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순수한 충성심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권력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2살 소녀의 운명이 그날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곧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후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함이 1년밖에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소녀가 1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778년 6월 창경궁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궁의 간택이 마치 왕비를 맞이하듯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간택 절차, 가례 절차, 그리고 처음부터 비니 자코를 수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원빈 홍씨를 맞이하라. 궁궐 안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12살 소녀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원빈, 그것이 그녀가 받은 자코였습니다. 그리고 숙창궁, 그것이 그녀의 궁호였습니다. 보통 후궁은 나인으로 들어와서 왕의 총애를 받은 후 자코를 받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처음부터 정일품 빈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비를 맞이하는 것과 같구나. 원로 대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홍국영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고 정조도 이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입궁식 날 조정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홍국영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왕의 후궁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축하드리옵니다. 홍도승지.
대신들이 홍국영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부러움, 시기, 두려움, 불안함. 12살 원빈은 숙창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궁궐은 너무나 낯설고 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법을 익히고 궁중 생활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원빈을 불렀습니다. 해경궁은 정조의 어머니이자 원빈과는 친정 11촌 관계였습니다. 어서 오거라 아이야. 해경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조가 나중에 쓴 어제인 수건 비행장에는 해경궁이 원빈에게 각별한 정의를 나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해경궁은 정말로 원빈을 따뜻하게 대했을까요? 하지만 훗날 해경궁 자신이 쓴 한중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 원빈에 대한 각별한 정의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2살 소녀는 궁궐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원빈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정사에 몰두했고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원빈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도 행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빈은 12살의 어린 소녀였고 정조는 26살의 성인 남자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홍국영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의 여동생은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홍씨 남매가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실권은 홍국영이 쥐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홍국영은 인사권을 휘둘렀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모든 일이 그를 거쳐야 했습니다. 원빈은 숙창궁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12살 소녀는 궁중 생활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글을 읽고 자수를 놓고 예법을 익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원빈 마마, 오늘 날씨가 참 좋다옵니다. 그러하구나. 정말 좋은 날씨로구나.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오빠가 자랑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2살 소녀는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속으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홍국영의 권력 독점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홍국영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으니까요. 그리고 궁궐 안에서도 다른 궁녀들과 후궁들의 시선이 원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12살의 빈이 되다니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겨우 12살인데 빈이라니. 오빠의 권력 덕분이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어린 원빈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순진하게 모르고 지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778년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원빈이 입궁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정조는 여전히 숙창궁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왕은 정사에 몰두했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홍국영이 있었습니다. 이 상소는 홍도승지께서 검토하셨는가? 예, 전하. 이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홍국영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장악했고 모든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홍국영이 인사를 전행하고 있소. 맞소. 자기 사람들만 요직에 앉히고 있소이다. 이것은 옳지 않소.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소. 원로 대신들이 은밀하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홍국영을 비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궁궐 안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원빈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왕비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후궁이 들어온 것입니다.
비록 12살 어린 소녀였지만 언젠가는 왕자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빈이 입궐했다지? 예, 중전마마. 홍국영 도승지의 여동생이 옵니다. 그러하냐? 효의 왕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1759년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1762년에 정조와 혼인했습니다. 벌써 1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영조의 계비로 15살에 66살의 영조와 혼인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31살이었고 지금은 3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조와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홍국영의 권력이 너무 크구나. 정순 왕후는 수정전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홍국영을 경계했습니다. 한 신하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2살 원빈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원빈은 숙창궁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마, 오늘도 전하께서 행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냐? 12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집이 그리웠을까요? 밤이 되면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은 높았고 바깥 세상은 멀었습니다. 소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라는 감옥에 말입니다. 어느 날 홍국영이 여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예, 오라버니. 좋다.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된다. 홍국영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의 외로운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고 여동생은 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전하를 잘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예, 오라버니.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이었고 곧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원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인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그저 조금 어지러울 뿐이다. 12살 소녀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후궁이라는 지위, 오빠에 대한 기대, 주변의 시선, 정조의 무관심, 궁중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이 어린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1779년이 밝았습니다. 원빈이 입궁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홍국영에 대한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홍 도승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사옵니다. 마침내 한 대신이 용기를 내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다른 대신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사사로이 하고 있사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정조는 난처해졌습니다. 그는 홍국영을 신뢰했지만 대신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에 12살 원빈이 서 있었습니다. 1779년 봄이 왔습니다. 원빈이 입궁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홍국영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탄핵하는 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홍국영을 파직시켜야 하옵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해롭사옵니다. 조정회의는 매번 격렬했습니다. 홍국영을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조는 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홍국영이 없으면 짐의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신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홍국영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긴장감이 숙창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마, 조정에서 홍 도승지를 탄핵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온다고 하옵니다. 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라버니가 탄핵을 받고 계신다고? 예, 마마. 여러 대신들이 13살 소녀는 두려웠습니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원빈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에게 이 모든 것은 너무 벅찼습니다. 정조는 여전히 숙창궁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은 정사에 바쁘다는 핑계로 원빈을 멀리했습니다. 어쩌면 정조 자신도 이 상황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홍국영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도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인들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원빈은 홀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궁중의 다른 여인들은 원빈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홍국영이 곧 몰락할 것이라던데. 그렇다면 원빈도. 낮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원빈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13살 소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렸을 것입니다. 밤마다 원빈은 울었습니다. 나인들이 숙창궁 밖에서 들었습니다. 마마께서 또 우시는구나. 안타까운 일이로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하지만 아무도 원빈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모두가 추켜 세우지만 권력이 흔들리면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원빈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수라를 드셔야 하옵니다. 입맛이 없구나. 하오나 마마, 몸을 돌보셔야. 괜찮다. 물러가거라. 소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13살의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권력의 무게, 기대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될까? 자신은 어떻게 될까? 정조는 왜 오지 않을까? 궁중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13살 소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1779년 5월 초 원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마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히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맥이 매우 약하옵니다. 기운이 허하시옵니다. 의원이 진찰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알겠다. 원빈은 약을 드셨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5월 6일 원빈은 저녁 수라를 조금 드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은 양이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그저 피곤할 뿐이다. 일찍 자도록 하겠다. 그날 밤 원빈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었을 때 숙창궁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인들이 급히 들어갔습니다. 마마. 원빈은 침상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러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밤중에 의원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779년 5월 7일 새벽 13살 원빈 홍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입궁한 지 딱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숨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의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숙창궁은 적막했습니다. 13살 소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나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급히 전해진 소식에 정조가 달려왔습니다. 26살의 젊은 왕은 숙창궁에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침상 위에 작은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가냘픈 몸이었습니다. 원빈. 정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전하, 병이 괴이하옵니다. 갑작스럽고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괴이한 병. 조선 왕조실록에 그렇게 기록될 만큼 원빈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소녀가 단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정조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단지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조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짐이 직접 행장을 쓰겠노라. 주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전례가.
짐의 뜻이 그러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정조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후궁의 행장을 직접 쓴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말로 원빈을 아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홍궁영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혹은 자신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홍궁영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여동생, 나의 여동생. 홍궁영은 숙창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내관들이 막았습니다. 도승지 나으리 아직은 비켜라. 내 여동생을 보아야 한다. 홍궁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여동생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오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홍궁영은 숙창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여동생의 죽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홍궁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권력도 그의 지위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빈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영빈 이씨의 전례를 따라야 할 것이옵니다. 영빈 이씨는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후궁 중에서 가장 높은 예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원빈의 장례도 그 전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호는 인숙으로 하라. 원호는 임명원으로 하라. 시호와 원호. 이건 역시 후궁에게는 이례적인 예우였습니다. 정조는 13살 소녀에게 파격적인 예우를 했습니다. 5월 16일 원빈의 입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묘시의 입관이 이루어졌습니다. 빈소는 안현의 본궁으로 정해졌습니다. 장례 행렬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겨우 13살이었다던데? 한창 꽃다울 나이인데? 안타까운 일이로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13살 소녀의 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신들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홍궁영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제 기회가 왔다. 권력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한 소녀의 죽음조차 권력투쟁의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빈의 무덤은 현재 고려대학교 자리 근처에 마련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곳을 애기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린 후궁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원빈의 장례가 끝난 후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수건 비행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빈은 총명하고 단정했다. 해경군께서 각별히 아끼셨다. 정조의 붓끝에서 원빈의 일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직접 쓴 유일한 후궁의 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기록이 진실이었을까요? 정조는 진심으로 원빈을 애도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3살 소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이 조선 역사에 특별한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1779년 5월 7일 새벽 숙창궁에서 13살 소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그리고 왜 26살의 왕 정조가 이례적으로 직접 행장을 쓰기로 결심했는지를 말입니다. 정조가 쓴 어제인 수건 비행장은 지금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이 후궁의 행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 사례뿐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 속에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해경궁께서 원빈에게 각별한 정의를 나타내셨다. 해경궁이 원빈을 특별히 아꼈다는 것입니다. 친정 11촌 관계이기도 했고 원빈이 어리고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정조는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훗날 해경궁 홍씨가 직접 쓴 한중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경궁은 원빈에 대한 각별한 정의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경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정조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경궁이 나중에 사실을 부인한 것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기록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 속에 13살 소녀의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정조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어쩌면 홍궁영에 대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동생을 잃은 신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은 자신의 책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후궁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원빈을 안타깝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소녀를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원빈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정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1780년 원빈이 죽은 지 1년 후 홍국영은 권력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홍국영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계속된 탄핵과 비판 속에서 홍국영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홍국영을 파직하라. 정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홍국영은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하, 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물러가라. 정조는 냉정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홍국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그리고 여동생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1786년 원빈이 죽은 지 7년 후 조정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명원의 원호를 혁파하라. 효위궁의 궁호도 혁파하라. 원빈에게 주어졌던 모든 명예가 박탈되었습니다. 명목은 간단했습니다. 전례에 어긋나는 과도한 예우였다. 한때 조선 최초로 간택과 가래를 거쳐 빈이 된 소녀는 이제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남았지만 그녀의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홍국영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를 받았고 권력자가 몰락했기 때문에 명예를 박탈당했습니다. 13살 소녀는 끝까지 오빠의 권력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남았습니다. 바로 정조가 손수 쓴 어제인 수건 비냉장입니다. 그 기록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 원빈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총명하고 단정했던 소녀로, 12살에 궁궐에 들어와 13살에 세상을 떠난 소녀로, 그리고 왕이 직접 행장을 써준 유일한 후궁으로 말입니다. 원빈 홍씨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단지 궁궐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까요? 오빠의 권력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정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너무 어렸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13살은 꿈을 꾸기에도, 사랑을 하기에도, 권력을 이해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권력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후궁이라는 지위는 너무 벅찼습니다. 궁궐이라는 세상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조의 기록만이 원빈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3살 소녀의 짧은 생애를 왕이 직접 기록으로 남긴 특별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79년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조선은 사라졌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궁궐은 박물관이 되었고 왕실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빈 홍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지금의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애기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빈의 무덤이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린 후궁의 무덤이 있던 곳이라더라. 13살에 죽었다던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구나. 1944년 일제강점기 때 원빈의 무덤은 서삼릉 경내의 후궁 묘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13살 소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원빈은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괴이한 병이라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소녀가 하룻밤 사이에 죽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독살설을 제기합니다. 궁중의 암투 속에서 누군가 어린 원빈을 제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홍국영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실록에는 단지 괴이한 병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리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심신이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고 또 참았던 어린 소녀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울증, 불안증, 거식증. 13살 소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원빈홍 씨는 1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정조와 해경궁의 상반된 기록도 미스터리입니다. 정조는 해경궁이 원빈을 각별히 아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정조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해경궁은 왜 부인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 자신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조는 원빈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그래서 좋게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해경궁은 홍국영이 몰락한 후 그 가문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존재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홍국영은 한때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였지만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의 여동생도 함께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다만 정조의 기록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뿐입니다. 12살 소녀에게 권력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원빈은 자신이 원해서 후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뜻에 따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 궁궐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홍국영이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원빈이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정조가 원빈을 더 아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원빈과 같은 어린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녀로 들어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원빈은 기록이라도 남았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행장이, 실록의 기록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일까요? 지금까지 원빈홍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766년에 태어나 1779년에 세상을 떠난 1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12살의 후궁이 되어 13살의 세상을 떠난 소녀, 정조가 손수 기록으로 남긴 그 생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의 허무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원빈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 원빈홍 씨는 지금 서삼릉의 조용한 언덕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때 조선 최초의 간택 후궁이었던 소녀가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13살에 세상을 떠난 작은 소녀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정조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은 소녀를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